꿀꺽, 꿀꺽. 급식 먹을 돈이 없어 수도가에서 배를 채우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에 번쩍이며 들어온 것은 새로 부임한 선생님 도진의 손가락에 끼워진 화려한 반지였습니다. 선생님, 그 반지요. 우리 엄마 화장대 구멍 속에 숨겨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도진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반지는 가문에서 단 2개뿐인 유물인데 판자촌에 사는 꼬마가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얘야, 거짓말은 나쁜 거란다. 내가 이 반지를 어떻게 안다고 그러니? 도진의 차가운 의심에도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빨간 보석 옆에 꽃잎 무늬가 8개 있고 반지 안쪽에는 이상한 그림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도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지 안쪽의 은밀한 각인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디테일이었으니까요. 너, 내 엄마 이름이 뭐야? 지금 당장 말해. 다급하게 아이의 어깨를 붙잡은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의 비밀이 우연히 마주친 학생을 시작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멈췄던 시계 태엽이 돌아가며 잔혹하고도 처절한 진실 게임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교정 가득 쏟아지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여 왁자지껄한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급식실 쪽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복도 끝까지 번지는 가운데 한 아이만 그 흐름을 거슬러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8살 하준우였습니다. 하준우는 또래 아이들보다 걸음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낡았지만 풀이 빳빳하게 먹인 흰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고 무릎 아래 양말은 세탁을 거듭한 탓에 흰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하준우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복도 가장 끝 낡은 수도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빛깔의 물이 잠시 흘러나오다 이내 맑게 바뀌었습니다. 하준우는 작은 두 손을 컵처럼 모아 물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꿀꺽.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지만 하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익숙한 일과인 것처럼 담담하게 물을 마시고 입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도진이었습니다. 31살 강도진은 오늘 이 학교에 방과 후 교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흰 셔츠에 캐주얼한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존재감은 평범한 교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도진은 복도 끝에 하준우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급식실에서 한창 밥을 먹을 시간에 홀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작은 아이. 강도진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하준우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려고 몸을 숙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수도꼭지에 반사된 햇빛 한 줄기가 강하게 눈을 찌르듯 번쩍였습니다. 하준우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빛이 닿은 곳은 강도진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하나가 여름 햇살을 받아 강렬한 광채를 뿜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보석 주위로 정교한 세공 문양이 새겨진 반지였습니다. 하준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것도 배가 몹시 고프다는 사실도 순식간에 잊어버렸습니다. 하준우는 그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강도진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도진이 하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려던 찰나 하준우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하준우는 강도진의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그 반지요. 강도진이 걸음을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응? 이 반지 말이니? 우리 엄마 화장대 안쪽 구멍에 숨겨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강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준우는 상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몰래 꺼내보거든요. 우리 엄마 건 빨간 보석이고요. 가장자리에 작은 꽃잎 같은 무늬가 8개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글자인지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도진은 그 자리에 박박이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준우가 설명한 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태강그룹 가문에서 대를 이어단 2개만 제작된 유물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강도진의 손가락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15년 전 사라진 누나 강서희가 마지막까지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이 판자촌 아이가 눈앞에서 보듯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하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하준우가 강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윤이요.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선생님한테 알려줄 수 있겠니? 우리 집 주소요? 하준우는 잠시 강도진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모르는 어른한테 집 주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생님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눈부신 반지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준우는 짧게 고민하다가 되물었습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도진이 하준우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선생님이 내 어머니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거란다. 하준우는 한참이나 강도진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이내 집 주소를 읊었습니다. 강도진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서윤, 지금 바로 신상 파악해. 그날 오후가 채 지나기도 전에 성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도진은 학교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훈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여성, 38살입니다. 현재 서울 변두리 시장통에서 작은 식당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15년 전 기록을 뒤져보니 사고 현장 인근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된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성과 신체 특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강도진의 손이 핸들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현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강서희 씨가 실종되었던 바로 그 사고 현장입니다. 강도진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떼를 지어 제잘거리며 교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무리에서 조금 뒤처진 하준우가 혼자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작고 야윈 어깨가 노을빛 아래 더욱 또렷하게 도드라졌습니다. 당장 주소 보내. 강도진이 짧게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강도진은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마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보내준 주소를 확인하며 좁은 골목을 2번이나 꺾어 내려가자 허름한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 나타났습니다. 입구에는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안에서는
구수한 국물 끓는 냄새가 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진은 식당 맞은편 골목 안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을 숨죽여 기다리자 식당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여자는 손님 테이블을 닫고 빈 그릇을 치우고 다시 커다란 국자를 들고 냄비 앞에 섰습니다. 줄곧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강도진은 두 눈을 날카롭게 좁히며 여자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몸을 획 돌렸습니다. 손님에게 물병을 건네다 고개를 살짝 비틀었는데 그 순간 강도진의 두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목덜미였습니다. 여자의 목덜미 왼쪽 아래에 작고 희미한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에서 굴러 떨어졌던 강서희가 남긴 흉터였습니다. 강도진은 그 흉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그 자국을 강도진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도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차올랐지만 강도진은 눈을 부릅떠 그것을 간신히 밀어냈습니다. 식당 안에서 한 손님이 거칠게 그릇을 밀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니, 국물이 왜 이렇게 짜?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뭐야? 이서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이서윤의 몸이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강도진은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자 이서윤이 식당 셔터를 내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준우가 엄마 옆에 찰떡처럼 붙어 걸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좁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는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외로운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진은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이서윤의 식당 근처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은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작은 병에 담긴 음료를 이서윤에게 건네고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도진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자인지 오늘만 나타난 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상쩍은 몸짓이 자꾸만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도진은 핸들에 팔꿈치를 얹고 차 유리 너머로 이서윤의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기나긴 15년 동안 누나는 이런 구석진 곳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지옥 같은 15년을 억지로 만들었고 아직도 그 검은 손길이 닿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번뜩 떴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입술 사이로 서늘한 맹세를 낮게 뱉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밝혀낸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학교 매점에서 가장 좋은 도시락을 2개 사들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창가 맨 끝자리에 혼자 앉아 책상 위에 턱을 괴고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도시락을 내밀자 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진이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너무 많이 샀어. 같이 먹을래? 준우가 도시락과 도진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요?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서.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육볶음과 계란말이, 작은 과일 컵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손이 젓가락을 집으면서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젓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준우 맞은편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식당 하신다고 했지. 바쁘시겠다. 준우가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그럼 준우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네. 괜찮아요. 익숙해요. 도진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여? 준우가 젓가락을 멈추고 생각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가끔요.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요. 갑자기 쓰러질 것처럼 하다가 금방 괜찮아지기도 하고. 도진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자주 그래? 요즘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괜찮다고만 해요. 준우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작 같은 두통, 약물 투여, 15년.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진은 전날 밤 서윤에게 건네지던 음료를 떠올리며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말한 식당, 저녁마다 음료를 배달하는 남자가 있어. 오늘부터 감시해. 그리고 서윤이 그 음료 마시면 바로 수거해. 성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성훈이 음료 한 병을 확보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도진은 보고서를 들고 차 안에서 두 눈으로 같은 줄을 3번 읽었습니다. 15년 전 의학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신경 억제 약물이었습니다. 기억 형성을 방해하고 장기 복용 시 특정 기억의 회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성분이었습니다. 도진은 보고서를 조수석에 내던지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무렵 시장 골목 한편 오래된 포장마차 안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심어둔 프락치였습니다. 남자는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코트 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도진 부회장이 이서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통해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다는 걸 도진이 알았다는 말이냐? 남자가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조 실장 불러.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의 식당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췄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식당 입구 앞에 섰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식당 문을 발로 쾅 밀어 열었습니다. 남자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철거 들어갑니다. 건물주 지시입니다. 오늘 중으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서윤이 국자를 든 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계약 기간 남았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남자가 뒤쪽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남자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앞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요. 여기 손님들 있어요. 그냥 못 들어와요. 남자가 서윤을 옆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도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덩치 큰 남자 앞에 섰습니다. 도진이 남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가져왔어요? 남자가 도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여기 단골이에요. 계약서 없으면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나가주세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도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진은 그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달려들었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테이블이 밀리고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식당 한가운데 서서 넘어진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도진의 손에서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깨지는 유리 소리, 연기 냄새. 서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도진이 달려와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서윤은 도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몸을 뒤로 빼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놔줘요. 다쳤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당신 누구예요? 왜 자꾸 나타나요? 서윤의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사이 식당 밖이 어두워지면서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도진을 피해 부엌 쪽으로 달려가 준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진이 따라가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서윤은 준우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쥔 채 골목을 달렸습니다. 빗물이 금방 옷을 적셨습니다. 골목을 2번 꺾어 나왔을 때 뒤쪽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검은 차량이 천천히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검은 차, 밤 빗길. 다시 그 장면들이 눈앞을 덮쳤습니다. 불길, 뒤집히는 차, 깨지는 유리. 서윤은 다리에 힘이 빠지며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준우가 쪼그려 앉은 엄마 앞에 서서 작은 팔로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서윤은 눈물과 빗물이 섞인 얼굴로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위치 추적을 통해 2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골목 안쪽에 쪼그리고 앉은 서윤과 준우를 발견하고 도진은 우산을 펼쳐 2 사람 위로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의 손가락에 반지가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가요. 제발 가줘요. 위험해요. 지금 이 골목에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도 그 사람들이잖아요. 도진이 무릎을 굽혀 서윤과 눈을 맞추려 했지만 서윤은 얼굴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준우가 도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무서운 거예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도진은 준우의 눈을 잠시 마주쳤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강 회장은 서재에서 조 실장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팔걸이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이 그 여자를 데려가기 전에 처리해야 해. 흔적부터 없애. 조 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전자 기록부터 받고 가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서희 관련 자료 전부 내가 허락한 사람 외에는 접근도 못하게 막고. 조 실장이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집에 가서 남아있는 물건 싹 가져와. 그날 밤이 깊어진 후 강 회장의 수하들이 서윤의 빈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 내던졌습니다. 화장대 안쪽 깊숙한 곳, 나무판을 누르면 열리는 작은 공간. 수하 중 한 명이 그 안에서
붉은 보석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태강의 눈이었습니다. 남자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 겨우 달래 데려온 안전가옥에서 준우는 엄마의 상황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우가 얼굴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반지 돌려줘요. 그거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거라고요. 도진이 준우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진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줄게. 약속해. 준우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도진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서유는 안전가옥 한쪽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 오히려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도진이 다가가 서윤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꺼내 서윤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0살쯤 된 여자아이와 5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왼쪽 손목에는 작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서윤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무언가가 기억의 문 앞에서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표정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로 설명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부터 해독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진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안전가옥을 에워싸듯 골목 저편에 세워진 낯선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도진은 커튼을 닫으며 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호 인원 2배로 늘려. 안전가옥에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독 치료를 받은 뒤로 발작처럼 찾아오던 두통이 줄었고 잠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도진을 경계했지만 식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 정도는 거부하지 않게 됐습니다. 준우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저녁 준우가 식탁 위에 숙제를 펼쳐놓고 도진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준우가 연필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원래 선생님이에요? 도진이 준우의 숙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잘하던데요? 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잠깐만 한 거야. 준우가 연필 끝으로 턱을 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직업은요? 회사 다녀. 어떤 회사요? 큰 회사.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숙제로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 엄마 많이 좋아해요? 도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진이 준우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해. 왜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거든. 준우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삼촌 안다고 했어요? 아직은 기억을 못해. 그래도 삼촌은 알아. 준우는 그 말을 곱씹는 듯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다시 숙제를 내려다봤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서윤이 찻잔을 들고 두 사람 쪽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전가옥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호원이 인터폰을 확인하는 사이 현관문이 바깥에서 강하게 열렸습니다. 무장 경호원 여러 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50대의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옆에 낀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도진을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도진을 발견하고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도진이 계단 위에서 내려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온 거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겁니다. 서류 첫 장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강서희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공인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소장입니다. 이서윤 씨가 태강그룹 가문의 유물인 반지를 절취한 혐의입니다. 도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유전자 결과 누가 분석한 거요? 박 변호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국가지정기관입니다. 공신력 있는 결과입니다. 조작된 거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바꿀 수 없죠. 도진은 박 변호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가진 지분 전부를 내놓고 이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진이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해요. 거절한다고. 박 변호사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탁자 위에 남겨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진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안쪽에 챙겨두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준우의 옷 몇 벌과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이주를 위한 서류였습니다. 며칠 전 박 변호사 쪽에서 서윤에게 몰래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잠결에 화장실을 가던 준우가 거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준우는 엄마 손에 들린 서류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한 것처럼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가 맨발로 뛰어 도진의 방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삼촌, 삼촌. 도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두고 멀리 가려고 해요. 도진이 즉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도진을 보자 가방을 뒤로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이 서윤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서윤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서윤 씨, 저 때문에 당신 다 잃잖아요. 모든 게 제 때문이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잃어도 돼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잃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지금. 서윤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서윤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경호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밖에서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그 뒤를 따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모시러 왔습니다. 도진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비켜요. 박 변호사가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막으시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도진이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른 남자들이 도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나요. 준우가 엄마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 한 명이 아이를 잡아 옆으로 밀었습니다. 준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윤의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보지 않고 박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박 변호사가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간 서윤은 유리창 너머로 도진이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준우가 현관 앞에 서서 엄마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다가 앞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앞좌석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서희는 오늘부로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야. 서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진은 배신한 경호원을 제압하고 나서 즉시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차 번호 찍었어. 성훈이 말했습니다. 위성 추적 들어갑니다. 도진은 준우를 다른 경호원에게 맡기고 차 키를 집었습니다. 준우가 도진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데려올 거죠? 도진이 준우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데려올게. 도진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거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도진은 그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힘을 줬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박 변호사의 차가 낡은 철문 앞에 멈추자 경비원 2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전 문을 닫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양팔을 붙잡힌 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었습니다. 지하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주사기를 준비하며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겁니다. 서명하면 아이는 다치지 않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아요. 박 변호사가 흰 가운의 남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남자가 서윤의 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팔을 빼내려 버텼지만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주사기가 서윤의 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바깥에서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1번, 2번, 3번째에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터져 피가 흘렀고 셔츠 옆구리가 찢겨 있었습니다. 도진은 문틀을 잡고 서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뒤로 물러나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막아. 남자들이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진은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벽으로 밀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엉켜 넘어지다가 옆구리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박혔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으로 옆구리를 눌렀지만 손바닥이 붉게 젖었습니다. 그래도 도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붙잡고 있던 남자 하나가 도진을 보고 손을 놓았습니다. 도진이 서윤에게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도진의 옆구리에서 번지는 핏자국을 보며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서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진의 손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서윤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불길이었습니다. 뒤집힌 차, 깨진 유리, 타는 냄새. 그 안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불길 너머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눈앞의 도진과 겹쳐졌습니다. 서윤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도진이 서윤을 받아 안았습니다. 옆구리에 통증이 왔지만 도진은 서윤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서윤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 안에 무언가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등에 업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계단을 올랐습니다. 성훈이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도진의 옆구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많이 다치셨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이미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을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도진은 조수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훈은 도진의 옆구리 상처를 처치하면서 연신 혀를 찼습니다. 지훈이 도진의 상처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꿰매야 해. 그리고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도진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먼저. 너도 환자야. 누나 상태 먼저 봐. 지훈이 한숨을 쉬며 서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가끔씩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지훈이 서윤의 팔에서 체열을 하고 간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훈이 검사 결과를 들고 도진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래 맞은 거 맞아. 체내에 쌓인 양이 상당해. 그런데 최근 며칠 차단된 덕분에 농도가 많이 내려갔어. 지금 해독제 투여하면 반응이 올 수 있어. 도진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에? 지훈이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오면 충격이 클 수 있어.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 이 상태로 더 두면 안 돼. 지훈은 잠시 도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독제가 투여된 후 서윤은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병실 의자에 앉아 서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상처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가 당겼지만 도진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성훈이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병실 문 앞에서 도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준우가 도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삼촌, 피 많이 났어요? 도진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준우가 침대 위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일어나요? 곧 일어나.
준우는 도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우의 고개가 도진의 어깨 위로 기울어졌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도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으로 가늘게 들어올 때였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도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도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오래도록 도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다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아. 도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젖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준우가 도진의 어깨에 기댄 채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준우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 팔을 뻗었습니다. 준우가 침대 위로 올라가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아들을 두 팔로 안고 얼굴을 준우의 머리에 묻었습니다. 한참 후 서윤이 도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한 거야.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아? 응, 다 알아. 서윤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슬프거나 무너지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비자금 장부가 있어. 도진이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디? 내가 경영 수업 받으면서 따로 관리했던 거야. 강 회장 몰래 복사해뒀어. 장소는 본사 지하서고 제일 안쪽 열람실, 오래된 회계 파일 묶음 사이에 끼워뒀어. 도진이 말했습니다. 번호는? 서윤이 숫자 6자리를 말했습니다. 도진은 즉시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성훈이 낡은 파일 사이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기록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이름과 숫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성훈이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양이 상당합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이사진 명단 뽑아. 한 명씩 만날 거야. 병실로 돌아오니 서윤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바닥에서 도진의 외투를 덮고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어? 도진이 서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부 찾았어.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직접 가야 해. 이사회에. 서윤이 잠든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 도진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 서윤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서윤의 얼굴을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에 15년 만에 돌아온 단단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도진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윤은 이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등을 곧게 편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옷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비했어. 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옷깃과 소매 끝에 태강그룹 고유의 문양이 가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끝으로 그 문양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래됐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누나 치수대로 맞췄어. 서윤은 정장을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대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장 식당의 아줌마도 아니고 약물에 눌린 여자도 아닌 다른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준우가 욕실에서 나오다가 엄마를 보고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손이 멎었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다른 사람 같아. 서윤이 준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좋아. 준우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준우 앞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잠깐 일하러 가야 해. 삼촌이랑 같이 있어. 준우가 서윤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서윤이 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안 숨어도 돼. 준우가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잠시 두 손으로 감쌌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태강그룹 본사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도진의 차가 지하 주차장 대신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도진이 차에서 내리며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언론사 링크 전송 확인했어? 성훈이 말했습니다. 4분 전에 전송했습니다. 현재 12곳에서 수신 확인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내렸습니다. 정문 앞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이 도진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정문을 지나자 로비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입장이 안 됩니다. 도진이 경비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도진이야. 비켜.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경비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도진은 앞에 선 경비원의 어깨를 옆으로 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훈과 사설 경호원 2명이 양옆을 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한 번 막혔습니다.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원들이 어깨를 잡으려 하자 성훈이 앞을 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과 서윤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옆모습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이사회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팔을 벌려 막으려 했지만 도진이 그 사이를 밀고 들어가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끝 상석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듯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도진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이 도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이사진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도진이 성훈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성훈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2개의 유전자 데이터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강 회장이 조작하기 전 원본 데이터였고 오른쪽은 오늘 아침 채취한 서윤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두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표시가 화면 가운데 떴습니다.
이 사진들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저 데이터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가짜라고. 서윤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당일 새벽 2시 저를 태운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서윤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방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성훈이 두 번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낡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조대에 연락하지 말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건 편집된 거야. 다 꾸며낸 거라고. 이사진 한 명이 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원본 파일 출처가 어딥니까? 도진이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원본입니다. 15년간 보관된 겁니다. 또 다른 이사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유전자 원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진이 말했습니다. 강서희 씨가 사고 전에 헌혈한 기록에서 추출했습니다. 국가혈액원에 보관된 원본입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지난 15년간 관리해온 비자금 내역입니다. 세 번째 파일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숫자와 이름이 빼곡한 장부였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회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말 믿지 마. 저 여자는 미친 사람이야. 정신병원에서 방금 나온 여자라고. 이사진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 회장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강 회장 회의만이었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12명 중 10명이었습니다. 도진이 결과를 읽었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해임입니다. 강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살려뒀더니. 서윤이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가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됐습니다. 강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안에 신분증을 단 남자들이었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 회장이 몸을 돌려 회의실 안을 한번 봤습니다. 서윤이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 서윤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서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직 취임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다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12명 전원이었습니다. 서윤은 단상 위에서 이사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가문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철문이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저택 관리인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준우는 철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저녁빛을 받아 펼쳐졌습니다. 준우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에요? 서윤이 준우의 손을 잡고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준우가 앞으로 달려가다가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준우가 도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삼촌도 빨리 와요. 도진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서윤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윤이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진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해. 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택 안쪽에서 준우가 침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진이 준우의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가 침대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뒹굴다가 도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수돗물은 잊어도 되죠? 도진이 침대 끝에 걸터앉으며 말했습니다. 잊어도 돼. 준우가 배를 깔고 엎드려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삼촌은요? 삼촌은 뭘 잊고 싶어요? 도진이 준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나도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아. 준우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침대 위에서 드러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별이 하나씩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회장으로서 첫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판자촌 시장 상인들의 임대료 동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준우가 다니던 학교 급식실 전면 교체안이었습니다. 서윤은 두 서류 모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도진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첫 결제치고 속도가 빠르네. 서윤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들이야. 도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에는 도진이 강 회장의 금고에서 찾아내 돌려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보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태강의 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원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도진과 서윤, 준우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우는 수저를 들고 음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먹어. 준우가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었습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이 도진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정원 저편에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준우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어딘가의 어두운 방에서 강민호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저택의 평면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준비해. 서윤이 회장직에 오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강그룹 본사에는 3명패가 걸렸고 서윤의 집무실에는 매일 아침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서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듯 눈이 빨개지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옆에서 부회장으로서 이사진 면담을 이어가며 강 회장 세력의 잔재를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저택에서는 준우가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교였습니다. 첫날 교복을 입고 나서던 준우는 현관 앞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준우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서윤이 준우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준우가 거울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배고프진 않으니까 괜찮아요. 서윤이 준우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경호팀장 박재구가 매일 아침 준우의 등하교를 맡았습니다. 박재구는 도진이 직접 면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진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사흘 전 민호의 사람이 박재구를 찾아왔습니다. 도박빚이었습니다. 박재구는 오래전부터 빚을 지고 있었고 민호의 사람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구는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본사 경영 정상화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진은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준우 하교 시간 2시지. 성훈이 말했습니다. 네, 박재구 팀장이 직접 데리러 갑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전분기 회계 자료를 문제 삼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도진이 하나씩 반박하느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시계를 확인한 것은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도진이 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우 귀가 확인했어?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박재구 팀장이 연락이 안 됩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학교에 전화해. 30초 후 성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준우가 하교 후 박재구 팀장 차에 탄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 이후로 차량 추적이 안 됩니다. 도진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서윤이 받았습니다. 도진이 최대한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 집무실에 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응. 왜?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서윤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도진아, 준우 잠깐 연락이 안 돼. 지금 찾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서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디야? 아직 몰라. 추적 중이야. 누나는 거기 있어. 도진이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손가락이 휴대전화를 3개 쥐었습니다. 저택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이 보안 카드를 복제한 것은 닷새 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카드를 이용해 저택 내부 통신망에 접근했습니다. 박재구의 차량 추적기는 이미 비활성화 상태였습니다. 준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재구의 차에 타서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저택 방향이 아니라 강변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박재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다시 말하려는 순간 뒷좌석에서 누군가 손이 뻗어왔습니다. 준우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무언가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준우가 눈을 떴을 때는 냉동 컨테이너 아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사방이 금속 벽이었고 작은 환기구 하나 외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준우가 혼자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윤에게 연락이 온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집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윤이 받자마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누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호.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준우 잘 있어요. 지금은. 서윤의 손이 전화기를 3개 쥐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영권 포기 각서 쓰고 강 회장 석방 탄원서 내고 도진이 그룹에서 완전히 손 떼면 돌려보내줄게요. 시간은 24시간. 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왜요?
아이한테 손 떼면 후회해. 민호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후회는 누나가 하는 거 아닐까요? 시간 재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책상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꽉 감았다가 뜨고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은 이미 성훈과 함께 경호팀 통신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전화를 받고 민호의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각서 안 써. 내가 찾아올게.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진아, 준우가. 내가 데려올게. 약속해. 도진이 전화를 끊고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박재구 통화 기록 다 뽑아. 성훈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하교 20분 전 박재구가 외부 번호로 짧은 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번호를 역추적했습니다. 항구 근처 공중전화였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항구 쪽이야. 성훈이 위성 지도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폐항구였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진이 외투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개입 없이 간다. 민호가 감시하고 있을 거야. 성훈이 말했습니다. 저격팀 대기시킬까요? 도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멀리 배치해. 드러나면 안 돼. 컨테이너 안에서 준우는 2시간째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준우는 자꾸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는 눈을 비비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면 안 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금속 장난감이 손에 잡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빌린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그것을 들고 컨테이너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박자로 쉬지 않고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금속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항구에 도착한 도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부두 끝에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금속 소리였습니다. 도진이 소리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손에는 리모컨 같은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장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예요. 지금 영하 15도인데. 민호가 손가락을 장치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영하 20도가 돼요. 도진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우 꺼내.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무릎 꿇어요. 도진은 민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두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구두도 닦아요. 도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였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준우의 두드리는 소리가 멀리서 계속 들렸습니다. 도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이마가 닿을 것처럼 몸을 낮췄습니다. 민호가 흡족한 듯 웃다가 총을 도진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미간에 붉은 점이 맺혔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저격수의 레이저였습니다. 민호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격수의 붉은 점이 민호의 미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방을 훑쳤습니다. 부두 끝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일었습니다. 성훈이 이끄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조여들었습니다. 민호가 손에 든 온도 조절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누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호가 총구를 도진에게 겨눈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컨테이너 문에 닿았습니다. 민호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진이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포위 유지해. 성훈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옆구리 상태가. 도진이 컨테이너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컨테이너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폐가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컨테이너 안 구석에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준우였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팔에 있었습니다. 도진이 포효했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목 안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컨테이너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민호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같이 있어줄게요. 도진이 민호를 밀치며 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가 도진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도진이 민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컨테이너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진의 옆구리 상처가 벽에 닿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민호의 팔을 틀었습니다. 민호가 비틀리면서도 웃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민호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폭장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삼촌, 괜찮아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준우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끌어모은 것처럼 몸을 일으키다가 민호의 발등을 두 손으로 힘껏 짓눌렀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렸습니다. 기폭장치를 든 손이 흔들렸습니다. 도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목을 낚아채 꺾고 기폭장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민호가 몸을 뒤틀며 저항했습니다. 도진은 민호의 등을 벽에 밀어붙이고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민호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이 성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들어와. 성훈과 두 명이 컨테이너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호를 제압하는 사이 도진은 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우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도진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준우를 감쌌습니다. 준우가 도진의 품에서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삼촌 왔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왔어. 다 왔어. 준우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자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도진이 준우를 더 단단하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도진이 준우를 안고 컨테이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컨테이너 안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열기가 등을 밀었습니다. 도진은 준우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부두 바닥을 굴렀습니다. 불길이 컨테이너 문을 핥았습니다. 도진은 준우가 자신의 몸 아래 깔리지 않도록 옆으로 굴렀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옆구리에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도진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별을 가렸습니다. 준우가 도진 위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삼촌, 삼촌. 도진이 준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을린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도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도진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서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성훈이 보낸 위치로 달려왔습니다.
서윤은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도진과 준우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물이 나오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준우가 서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준우가 서윤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서윤이 준우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두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한 팔을 뻗어 도진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진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가까워서였습니다. 준우는 검사 결과 저체온 외에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준우 옆 침대에 걸터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서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벽 두드렸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들었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릴지 몰랐는데. 서윤이 준우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들렸어. 다 들렸어. 준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 수돗물 안 마셔도 되죠? 서윤이 웃으면서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응, 절대 안 마셔도 돼. 준우가 눈꺼풀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도 되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자도 돼. 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금방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도진이 지훈에게 상처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도진의 옆구리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꿰매야 해. 도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너 이러다 몸 버려. 도진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우 멀쩡하잖아.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멀쩡해. 너 덕분에. 처치가 끝나고 도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우가 잠든 침대 옆에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도진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도진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어. 도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 도진이 준우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성훈이 경찰에 넘겼어. 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도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찰 출두할 거야. 이미 연락해뒀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변호사가 검찰청 앞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정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박 변호사는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사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서희 씨 차 브레이크 건드린 것도, 사고 현장 구조 막은 것도, 15년 동안 약물 투여한 것도 전부 강 회장 지시입니다. 조사관이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부분은요? 박 변호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태강그룹 회장으로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은 분들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태강그룹은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 여러분과 시장 상인 여러분을 위한 상생 정책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기자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하나씩 질문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도진이 서윤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두 사람이 회견장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성훈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준우가 서윤과 도진 사이에 끼어들며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준우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도진이 준우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응, 다 끝났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밥 먹어요. 배고파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준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국밥이요. 시장 국밥. 서윤과 도진이 동시에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흔들며 앞으로 걸었습니다. 시장 통단골 국밥집은 저녁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서자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윤이 아니야.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래간만이에요. 할머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할머니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서윤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우가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국밥 3그릇이요. 할머니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국밥 앞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숟가락을 들고 김이 나는 국밥을 후후 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준우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서윤이 준우의 뺨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도진이 국밥 그릇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진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도진이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서윤이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준우가 국밥을 먹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진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얘기야. 준우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밥집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창문 사이로 흘러나와 골목에 번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의 태강그룹 본사 건물에는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현판 아래에 작은 글씨로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취임 첫날 직접 고른 문구였습니다. 이른 아침 서윤이 집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손가락에는 붉은 보석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태강의 눈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지 위에 내려앉아 작게 빛을 퍼뜨렸습니다. 서윤은 그 빛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비서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서윤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시장 방문 몇 시예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11시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매주 주말마다 시장을 찾았습니다. 회장 전용 차를 두고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갔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섞여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메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호팀이 따라붙으려 했지만 서윤이 막았습니다. 도진이 결국 경호원 한 명만 멀찍이 따르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서윤이 나타나면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냉장시설건 다음 달부터 지원 들어갑니다. 아주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여기 분들 덕분에 버텼으니까요. 골목 안쪽에서 국밥집 할머니가 나오다가 서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밥은 먹었어.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준우도 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특별히 더 끓여놓을게. 한편 도진은 아동복지재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태강그룹 부회장직을 내려놓은 지 6달이 됐습니다. 도진이 재단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서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책상 몇 개와 회의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진은 그 책상에서 매일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학교 목록, 교육 프로그램 신청 현황, 다음 달 봉사활동 일정. 직원 한 명이 도진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신규 지원 학교 3곳 추가됐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지역이야?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2곳, 인천 한 곳입니다. 도진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직접 가볼게. 일정 잡아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도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우가 도진의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교복 넥타이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준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삼촌, 나왔어요. 도진이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넥타이? 준우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체육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도진이 일어나 준우의 넥타이를 고쳐 매줬습니다. 준우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학교 가야지. 오늘 개관식이잖아.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맞다. 급식실. 도진이 외투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준우가 먼저 문을 열고 뛰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요. 준우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낡았던 급식실이 완전히 새로 지어졌습니다. 환한 창문이 넓게 나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밥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아이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서윤이 뒤늦게 도착해 도진과 준우 옆에 섰습니다. 서윤이 도진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느라 늦었어. 도진이 말했습니다. 시작 전에 왔잖아.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태강그룹 서윤 회장님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우가 서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급식실 한켠이었습니다. 낡은 수도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새 식수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환한 식수대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희망 식수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우가 식수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시원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우는 종이컵을 들고 물을 받아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또 한 컵 받아서 다른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도진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식수대 옆에 작은 자동 판매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이 직접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간식이 채워지도록 해뒀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돈 없이도 나오게 해뒀습니다. 서윤이 도진 옆에 서서 식수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준우 보면. 도진이 말했습니다. 응. 서윤이 말했습니다. 1년 전이 생각나.
도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서윤이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이 손목 잡고 주소 물어봤잖아. 도진이 말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으니까. 서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때 멈추지 않아서.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준우가 식수대 앞에서 친구들에게 물을 나눠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시장통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국밥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우가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삼촌, 오늘 봉사활동 가는 거 나도 따라가도 돼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 건데. 준우가 말했습니다. 거기 밥 못 먹는 애들 있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응. 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갈래요. 내가 밥 퍼줄 수 있잖아요. 서윤이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도진도 준우를 봤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준우가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둬야겠다. 할머니가 국밥 그릇을 더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국밥집 안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강 회장과 민호의 선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횡령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는 준우 납치와 도진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돼 더 긴 형을 받았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서윤이 뉴스를 잠깐 보다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준우가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껐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응. 준우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다 잡혔어요? 서윤이 준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다 잡혔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준우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서윤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진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준우, 내일 학교 일찍 가야 한다고 했지. 준우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응, 현장 학습이에요. 도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야지. 준우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도진 말 들어. 준우가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삼촌도 같이 자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좀 있다가. 준우가 일어나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뽀뽀. 서윤이 준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준우가 도진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삼촌도. 도진이 준우의 머리를 당겨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준우가 씩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과 도진이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가락의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가 없었으면. 도진이 말했습니다. 준우가 봤잖아.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해줬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야. 서윤이 반지를 빛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증거가 아니라. 도진이 말했습니다. 가족을 찾은 거지. 서윤이 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도진이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도진이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도진이 말했습니다. 누나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택 정원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준우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야겠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응.
서윤이 복도로 나가다가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먹자.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서윤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현장 학습 가방을 옆에 세워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이 준우의 반찬을 덜어주고 도진이 준우의 가방 지퍼를 확인해 줬습니다. 준우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삼촌, 나 커서 삼촌처럼 할 거예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뭘? 준우가 말했습니다. 밥 못 먹는 애들 밥 주는 거요. 서윤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에. 준우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먹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도 많이 먹어야죠. 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왜 웃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준우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식탁 위로 아침 햇살이 고르게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의 숟가락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 다정하게 울렸습니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8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던 그 아이가 결국 세 사람의 삶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했고 15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반지 하나를 기억해낸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결핍은 사람을 작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누구보다 단단해집니다. 준우가 그랬고 서윤이 그랬고 도진이 그랬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고 그 버팀이 서로를 찾게 했습니다. 가족이란 꽃 같은 피를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